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이지 않는 코어 다이아몬드 날개. 2. 반도체 산업 역전. 욕을 하고 싶어도 도저히 단점을 찾을 수 없는 건지. 최근 KF21에 대한 어이없는 비난이 등장했습니다. 생산 유발효과만 무려 21조 원에 달하는 KF21은 그 존재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도저히 한국이 잘 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는 나라들이 어떻게든 KF21을 깎아내리느라 바쁜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은 KF21의 외형마저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KF21이 F22와 똑같이 생겼다며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쳐 표절 전투기를 만든 게 아니냐는 황당한 주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참으로 일본 같은 치졸의 끝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주장은 제대로 된 군사 전문가들이라면 비웃음을 날릴 정도로 억지이며 생떼에 불과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 당연한데 F22는 명실상부 현존하는 지구상 최강의 전투기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단적인 일화가 있는데요. F22는 2006년 알래스카 공군기지에서 벌어진 모의 공중전에서 단 1대만으로 무려 144대의 전투기를 격추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전투력인데요. 심지어 이 훈련에서 F22에 격추당한 전투기들은 현재도 미국이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는 F-15, F-16, F-18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떤 전투기라 하더라도 공중 전투에서 F-22를 격추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방증입니다. 다시 말해 현세대 모든 전투기의 지향은 궁극적으로 F-2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KF-21이 F-22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됐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이 단기간에 성장했다는 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니 지구상의 가장 완벽에 가까운 전투기의 형태가 F-22라는 답안지로 나와 있는데 굳이 전투에 적합하지도 않은 외형으로 전투기를 만든다는 건 참으로 미련한 짓입니다. 심지어 일각의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 무기 분야에서도 동식물에서 일어나는 수염 진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효율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무기를 계속해서 개량하다 보면 각자의 장점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종국에 가서는 전부 유사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투기의 날개를 보면 이런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 있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비행기의 첫 발명 후에 각자 도생하던 전투기의 날개는 오늘날에 와서는 대부분 비슷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9세대 전투기는 대부분 후퇴먹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떠올려 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화살표 모양의 날개가 바로 후퇴익입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중 수적 주력을 차지하는 MiG-17, MiG-19 같은 전투기들이 바로 대표적인 후퇴익 전투기입니다. 또한 현대의 여객기도 대부분 후퇴익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비행기들이 굳이 날개를 뒤로 꺾어 붙인 이유는 속도와 관련 있습니다. 후퇴익이 등장하기 전 비행기의 날개는 대부분 직선 형태였는데요. 이를 직선익이라고 부릅니다. 직선익은 하늘의 비행기를 띄우는 힘인 양력이 후퇴익보다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덕분에 활주로가 비교적 짧아도 되고 비행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종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비행기가 저속으로 비행할 때의 일입니다. 비행기는 속력이 빨라질수록 날개에 많은 공기 저항이 걸리는데요. 직선익은 이 저항을 수직으로 뚫고 날아가야 하므로 고속일수록 날개가 심하게 흔들리고 심지어는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비행기나 여객기라면 날개가 파손되기 전에 속력을 떨어뜨리면 그만이지만 1분 1초의 생사가 갈리는 전장에서 전투기는 속도를 높이면 높였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직선익으로 고속 비행을 하려면 날개를 공기 저항에 견딜 수 있을 만큼 얇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였고 현실에서 그런 소재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얇고 튼튼한 직선익을 만들 수 없게 되자 이를 보완해 등장한 게 바로 후퇴익입니다.
후방을 향해 25에서 30도 정도 꺾여 있는 후퇴익은 그 특유의 형태 때문에 고속 이동 중에도 공기 저항을 날개의 각도에 따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칼날을 생각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일반적인 칼날은 이처럼 쐐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칼날은 가장 날카로운 부분에 힘을 집중해서 틈을 만들고 쐐기 각도에 따라 점점 틈을 벌리며 물체를 잘라내는 원리입니다. 후퇴익 또한 마치 칼날이 물체를 자르는 것처럼 공기 저항을 자르며 비행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공기 저항에 부딪히는 직선에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퇴익의 후퇴 각도가 클수록 날개의 수직으로 부딪히는 공기 저항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투기가 음속을 돌파하기 쉬워지는데요. 사실상 후퇴익이 발명되었기 때문에 전투기가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에서 북한이나 사용할 법한 9세대 전투기가 아니라면 후퇴익 전투기를 보기 어렵습니다. 후퇴익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후퇴익은 공기를 가르며 비행하는데요. 이에 따라 갈라진 공기는 날개를 타고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날개 뿌리 부분에서 발생한 와류와 합쳐지고 그리고 날개 끝에 이르러서는 양력의 발생을 방해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후퇴익 전투기가 저속으로 비행할 때 더욱 도드라지는데요. 만약 전투기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동체가 좌우로 크게 요동치며 심할 경우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조종사 입장에서는 끔찍한 상황일 텐데요. 하지만 전투기의 특성상 저속에서 안정성을 챙기는 것보다는 고속에서 비행하는 게 더 중요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대의 전투기는 저속만 정성을 포기하는 대신 최대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델타익입니다. 현대에서는 특히 KF-21의 경쟁 기종인 나팔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유럽 전투기들이 델타익의 정석을 보여주는데요. 델타익은 마하 2에 육박하는 속도를 내기 위해 날개 각도를 무려 60도에 달할 정도로 후퇴시키고 고속에서 날개가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 날개와 동체를 연결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종이 비행기를 접었을 때와 비슷한 모양새의 전투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델타익에서는 오히려 이 점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날개가 동체와 연결되면서 표면적이 넓어졌고 이에 따라 날개 앞부분에 와류가 생겨도 오히려 흡입 효과를 일으켜 양력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덕분에 델타익은 후퇴익보다 훨씬 높은 기동성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영화 탑건에서 등장하는 화려한 기동 또한 델타익이기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델타익도 결국은 후퇴익의 연장선이라 저속에서의 안전성은 상당히 나쁩니다. 특히 착륙 시에는 전투기의 머리를 높이 쳐들고 양력을 최대로 발생시켜야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이륙 시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델타익은 직선익에 비해 활주로가 상당히 길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처참한 인도의 대자서 같은 델타익 전투기는 이착륙 과정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생각해봐도 오르막길을 넘어갈 때 전방 주시가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전투기의 머리가 쳐들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오죽하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날개를 추가로 부착할 정도인데요. 그것이 바로 카라드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카라드는 델타익의 부족한 양력을 추가로 발생시켜주는 역할인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J-22 주익만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카라드를 추가로 부착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카라드는 현대 전투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래서 F-22나 KF-21 같은 최상위급 전투기들은 다이아몬드형 델타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개의 후퇴 각을 45도 내외로 제한하고 날개 뒷부분에서는 전 짐가를 주어 델타익치고는 넓은 표면적을 확보한 건데요. 일례로 F-22의 날개는 전면의 후퇴 각이 48도이고 후면의 전 짐가는 17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덕의 일반적인 삼각형 델타익보다 훨씬 많은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이아몬드형 델타익은 날개의 후퇴 각도가 커진 만큼 공기 저항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힘의 엔진과 미세 제어가 가능한 전자장비 탑재로 해결한 것입니다. 사실 유럽의 초음속 전투기들이 대부분 삼각형 델타익인 이유는 엔진의 힘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즉 강력한 엔진이 있다면 굳이 안전성을 포기하고 날개를 극한으로 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후테익과 델타익의 단점을 역발상의 놀라운 방식으로 극복한 날개도 있는데요. 마치 날개를 거꾸로 붙이기라도 한 것처럼 굉장히 특이한 모양인데요. 실제로 전진익은 후테익과 정반대로 공기의 흐름을 동체의 중심을 향해 흐르게 합니다. 이 때문에 후테익에서 발생하던 날개 끝 실속이 사라지고 다른 어떤 날개 형태보다 높은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47이 대표적인 전진익기인데요. 수-47은 태생부터가 이국의 F-21을 견제하기 위해 설계된 전투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델타익의 효율이 아무리 높아도 정반대 개념인 전진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진익은 후테익이나 델타익보다 기동력이 더욱 뛰어나기 때문에 근거리 도그파이트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전진익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날개의 내구성을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후테익과 반대로 전진익은 공기가 흐르면서 날개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접히는 힘을 받게 되는데요. 날개가 휘거나 날개 뿌리가 부러져 버릴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게다가 현대의 공중전은 근거리에서 도그파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애초에 스텔스가 있는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근거리 전투를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지객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전진익 전투기는 구조적 특성상 스텔스 기능을 탑재할 수 없습니다. 적이 쏘아낸 레이더파를 수신기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반사시키는 것이 스텔스의 기본 원리인데 이와 반대된 형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레이더에 아주 잘 잡히는 기체가 된 것입니다. 스텔스 설계는 동체와 날개, 꼬리 날개가 모두 같은 각도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KF-21의 정면 모습을 보면 확실하게 말 수 있는데요. 이런 구조적 형태가 KF-21이 블록 1에서부터 기본적인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전진익기는 날개가 전방을 향해 꺾여 있기 때문에 스텔스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수-47은 F-21을 잡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스텔스 성능이 전무합니다. 게다가 앞서 말한 날개 내구성 문제를 극복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러시아마저 시제기로 단 1대의 수-47을 만들었을 뿐이지 양산에는 전진익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전투기는 역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날개를 갖추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이아몬드형 델타익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한다면 러시아의 수-47처럼 개념은 뛰어나도 현실에는 적용할 수 없는 망한 작품이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기존의 무기 체계를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을 성공시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지구 최강의 전투기 F-21을 따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항공기술이 발전했다는 증명이나 다름없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일본의 주장은 자신들이 무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인정하는 방증일 뿐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퀄컴, IBM 등의 3나노미터 공정, 고객을 확보한 상태에서 엔비디아와 바이두 등의 대형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했음이 확인됐습니다. 2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고성능 컴퓨팅 HPC칩을 설계하는 대여섯 개 미국, 중국 팹리스 업체에서 요한 3나노미터 공정형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BM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퀄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데이터 센터용, 인공지능 칩 바이두 등이 대표적인 팹리스 고객사입니다. 약 1에서 2년의 개발 및 최적화 과정을 거쳐 2024년께부터 공급이 이뤄질 전망인데 이는 스마트폰, 서버 등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3mm 파운드리 공장에서 양산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고객사는 3나노미터 공정 기술력,
복수의 공급망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성전자를 위탁 생산업체로 납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TSMC에 밀렸던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공정을 통해 반전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 5나노미터 공정에선 TSMC에 뒤처졌지만 다릅니다. 심상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이 지난 15일 열린 기관투자가 대상 사업 설명회에서 한 말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1에서 2년간 4, 5mm 파운드리 공정에 고객 확보전에서 TSMC에 밀렸습니다. 퀄컴,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이 주력 칩 위탁 생산을 TSMC로 돌리면서 이 기간이 짧은 기간 내에 따라잡기에는 예초부터 무리였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최신 3나노미터에선 TSMC를 앞서 나가는 기술력을 보이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신 부사장은 3나노미터 공정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력을 나타낸 파운드리의 게임체인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대만 미디어인 상거래 타임스와 차이나 타임스는 출처도 없는 보고서의 말을 인용하면서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미터 수들이 20% 이하를 보인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수율 20% 이하의 생산은 사실 실패한 것이라는 뉘앙스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 최전선 테크놀로지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웨이퍼 수를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모든 악성 루머는 대만을 통해 나오는데 이는 가짜뉴스 생산국가인 셈입니다. 경쟁하려면 떳떳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미터 수율 20% 이하는 현재가 아닌 양산 초기인 예기이고 9월 중순부터는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몇 개월 전 수율을 지금에 꺼내고 있는 게 황당하다는 업계의 반응입니다. 2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와 TSMC 등 주요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업체의 최전선은 3나노미터 공정으로 패브리스 대부분이 3나노미터의 관심으로 쏠리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현재 엔비디아, 퀄컴, 바이두 다수의 글로벌 패브리스들이 3나노미터 공정에서 고성능 컴퓨팅 HPC 칩을 양산하는 방안을 삼성전자와 논의 중입니다. 이들 고객사가 삼성전자 3나노미터 공정에 관심을 두는 이유로는 기술력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업계 관계자는 최근 AI, 5G 기술 발전이 진행되면서 HPC 칩 고객사들이 점점 고사양을 원하는 추세가 강해지면서 3나노미터 공정에서 칩을 양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TSMC가 연내 양산할 계획인 3나노미터 기반 웨이퍼 단가를 무려 25%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되면서 3나노미터 시장에서 TSMC와 고객사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삼성전자가 TSMC의 웨이퍼 가격 인상에 따른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자릿수가 아닌 25% 인상입니다. 23일 대만 디지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TSMC가 내년 초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3나노미터 공정 12인치 웨이퍼의 단가는 2만 달러 한화 약 2,7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기존 5나노미터 공정 웨이퍼 단가 1만 6천 달러, 한화 약 2,150만 원보다 25% 인상된 가격입니다. 웨이퍼는 반도체 집적회로의 핵심 재료인 원형의 판으로 웨이퍼의 두께가 얇을수록 제조 원가가 줄어들며 지름이 클수록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의 수가 증가합니다. 여기에 3나노미터 등 초미세 공정을 접목하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의 수가 늘며 소비 전력이 많이 감소합니다. TSMC는 대외적으로 웨이퍼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데 다만 외신에 따르면 TSMC의 웨이퍼 가격은 2014년 28나노미터 3,000달러, 2016년 10나노미터, 2018년 7나노미터, 1만 달러, 2020년 5나노미터, 1만 6천 달러 등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TSMC의 웨이퍼 단가 상승은 고객사에 그대로 전가되고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TSMC는 내년 초 또다시 파운드리 가격을 3에서 6% 인상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 3나노미터 웨이퍼 가격을 무려 25%나 올리면 기존 인상 계획과는 별도로 선단 공정의 추가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TSMC의 가격 인상으로 애플과 마찰을 빚으며 삼성전자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TSMC는 3나노미터 공정에서 애플, 인텔, 미디어텍,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TSMC의 3나노미터 공정 가격 상승은 이들이 앞으로 만들 칩, 그리고 완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셈으로 고객사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TSMC에 드러난 마진이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패브리스의 불만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마진폭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왜 가격을 지속해서 올리고 있느냐는 불만입니다. 애플은 2022년에 아이폰 14 시리즈에 3나노미터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TSMC가 개발에 실패하면서 4, 5나노미터 공정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늦은 2013년 아이폰 15부터 적용하기로 계획을 수정하면서 아이폰 15 시리즈의 A17 칩, 맥 제품에는 M3 칩의 3나노미터 공정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문제를 고객사에 전가하며 웨이퍼 생산 단가를 올리는 것은 칩의 생산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에 판매되는 완제품의 가격 상승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고객사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TSMC의 가격 인상은 삼성전자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아직 삼성전자에서 웨이퍼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GAA 게이트-올-어라운드 공정을 적용한 3나노미터 파운드리 양산에 돌입한 상태지만 고객 확보 차원에서 당장 가격보단 고객사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애플의 말에 따르면 TSMC와 가격 인상에 대한 마찰을 빚을 때 삼성 파운드리보다 20%가량 비싸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나노미터 세대에서부터 수를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는 4나노미터까지 이어졌습니다. 경계연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도 4나노미터와 5나노미터에서 TSMC보다 개발 일정과 수율 등에서 뒤처진 게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변화되고 있는 것은 패브리스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지정학적 위기 등의 이유로 복수 공급사 전략을 쓰고 있는 것도 삼성전자 3나노미터 공정이 인기를 끌고 있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과거 엔비디아 같은 패브리스들이 TSMC에 칩 생산을 위탁했다면 요즘엔 TSMC와 삼성전자의 물량을 나눠서 주는 변화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특히 대만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엔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지정학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객사들이 제2의 파운드리 업체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팹리스 반도체 설계 고객사들이 멀티 파운드리 전략을 꺼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패브리스 기업이 TSMC에 생산을 전량 위탁했다면 요샌 이 물량을 TSMC와 삼성전자에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대형 고객사 중 대표적으로 퀄컴이 멀티 파운드리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체 후공정 OSAT 업체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근본 대만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만일 대만의 중국 침공으로 인해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옮긴다고 해도 상황은 한국 삼성 파운드리에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파운드리는 미국의 성격상 대만에서의 생산 가격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때문에 일부 미국 내 수요나 세계의 팹리스들도 가격이 저렴한 우리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선택하지 않을까